28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선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갓돌이 지난 딸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관 속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유원지 가자. 애기도 좀 데리고 나가야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아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저와 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라, 정신 차려. 애기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온 세상이 하얗게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남편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고 딸아이는 어쩌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젊잖아. 재혼해. 애기 데리고 혼자 살기 힘들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아직 28이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애만 키울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애는 우리가 키울 수 있으니까.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을 살아.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딸을 빼앗으려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죠. 애는 제가 키웁니다. 걱정 마세요.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월세였죠. 남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편 구두가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남편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저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뒤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몰래 빌린 돈이었죠. 보험금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보험도 최소한만 드러났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 내 동생 대학 등록금도 밀렸어. 저는 알았습니다.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제대로 된 혼수를 못 해줬었죠. 부모님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28배 과부가 됐습니다.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쓰고 남은 돈이었죠. 월세는 다음 달에 내야 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생활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너무 어렸죠. 집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요? 이 어린애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딸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더 싼 집 구해요. 단칸방이라도 괜찮아요.
중개인이 몇 군데를 알아봐줬습니다. 결국 반지하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 20만 원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남편 옷은 대부분 버렸습니다. 사진 몇 장만 남겼죠. 가구도 거의 다 처분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딸아이를 업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짐을 풀었습니다. 딸아이 침대를 놓고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부엌에 냄비와 프라이팬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작은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 운동화, 샌들만 보였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바닥부터 시작이라는 걸, 남편과 함께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8살의 저는 그렇게 홀로 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 50년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딸아이를 업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죠. 식당마다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데요. 급여는 적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일하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죠. 열흘째 되던 날 작은 중국집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기 데리고 와도 돼. 대신 급여는 좀 적어.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급 3,00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24,000원이었죠. 딸아이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박스 위에 눕혀뒀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딸아이는 울었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었죠. 저는 손을 씻고 달려가서 달랬습니다. 사장님이 눈치를 줬습니다. 손님 음식 늦어지면 곤란해. 저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딸아이가 2돌이 됐을 때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맡기고 저녁 6시에 데려왔죠. 그때부터 일을 2개 했습니다. 낮엔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엔 마트에서 청소를 했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딸아이는 이웃집 할머니께 맡겼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나이가 많으셨죠. 딸아이를 제대로 돌볼 순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딸아이와 집에만 있었죠. 놀이터에 데려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책가방을 맸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었죠. 학원차가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 딸은 달랐습니다. 중고 책가방을 맸습니다. 운동화는 제 친구 딸이 신던 걸 물려받았죠. 학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졸아요. 집에서 일찍 재워주세요. 저는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숙제를 혼자 했죠. 그러다 지쳐서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딸을 미용실에 데려갔습니다. 예쁜 옷을 사줬죠. 저는 딸아이 머리를 직접 잘랐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를 샀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옷이었죠. 나중에 더 입으라고 큰 걸 샀습니다. 사진을 받아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이 커서 어깨가 처져 보였죠. 머리도 삐뚤삐뚤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었죠.
저는 마트 청소 일정을 바꿔서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좀 위축돼 있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수진이 옷이나 준비물을 보고 놀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딸아이 눈빛은 슬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브랜드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었죠. 학원을 3개씩 다녔습니다. 우리 딸은 여전히 헌 옷을 입었습니다. 학원은 하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교과서로 혼자 공부했죠.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슨 아르바이트야. 공부나 해. 하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용돈이라도 제가 벌고 싶어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딸아이는 동네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했습니다. 시급 4,000원이었죠. 하루 4시간 일했습니다. 처음 받은 돈으로 딸아이는 제게 양말을 사줬습니다. 엄마 양말 다 해줬잖아요. 저는 그 양말을 받고 울었습니다. 15살 딸이 엄마 양말을 걱정하다니 엄마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딸아이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습니다. 평일엔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주말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죠. 저는 말렸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공부는 언제 해? 딸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체력 좋아요. 하지만 딸아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과외도 받는다고 했죠. 우리 딸은 혼자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돈이 없어서 무료 강의만 들었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성적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학원을 안 다녀서 좀 아쉽네요. 저는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학원비를 벌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밤마다 딸아이 자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 자격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줬습니다. 반찬도 늘 똑같았죠. 김치, 계란, 햄이 전부였습니다. 옷도 못 사줬습니다. 수학여행비도 제때 못 냈습니다. 선생님이 독촉 전화를 하면 그때야 겨우 마련했죠. 학교 준비물도 늘 늦었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에게 빌려 쓰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아이 일기장을 봤습니다. 우연히 열린 채로 책상 위에 있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 미안하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가 저한테 미안해하다니. 미안한 건 저였습니다.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력도 없었습니다. 고졸이 전부였죠.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딸아이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아이에게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35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아이는 친구 집에 가고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패이기 시작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35인데 40처럼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기댈 곳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일만 했습니다. 집과 일터를 오갈 뿐이었죠. 대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일하던 식당에 새 주방장이 왔습니다. 박준혁 씨였습니다. 37살이라고 했죠.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박준혁 씨가 반찬을 싸줬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하게 드세요. 애기도 잘 챙겨 먹이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다니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뒤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혁 씨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다고 했죠. 저도 제 사연을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박준혁 씨가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요. 치킨집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박준혁 씨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요. 성공하면 우리 함께 살아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딱 300만 원이었습니다. 딸아이 학자금 보태려고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박준혁 씨를 믿었습니다. 통장을 건넸습니다. 박준혁 씨는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혁 씨가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그만뒀어요. 며칠 전에 연락처도 안 알려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혁 씨가 말했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학원비 못 보태줄 것 같아. 딸아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40이 됐을 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였습니다. 관리자로 이정수 씨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정수 씨는 42이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밥도 먹었죠. 이정수 씨는 친절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딸아이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좋으면 돼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생각했습니다. 이정수 씨와 함께라면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애가 우리 학교 다닌대요. 2명이나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정수 씨를 만나 물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어진 아내가 있긴 한데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정리할 건데요? 이정수 씨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곧 정리할게요. 저는 바보처럼 6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공장 앞에서 이정수 씨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예요? 우리 남편 그만 꼬시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맞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에서 소문났어요. 엄마가 유부남이랑 사귀었다고요. 딸아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학 가고 싶어요. 저는 그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50의 새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마트 청소, 건물 청소, 뭐든 했죠. 어쩌다 동네 택시를 가끔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김태영 씨였습니다. 45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영 씨는 부인을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는데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연을 만났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태영 씨 아들들이 반대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엄마는 어떡해요? 벌써 잊은 거예요? 김태영 씨는 난처해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해할 거예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23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세요? 자존심도 없어요? 딸아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행복하겠다고 남자나 찾아다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태영 씨와도 헤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 10년간 몇 명을 더 만났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개팅도 나갔죠. 하지만 매번 비슷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식들이 반대하거나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가난해요. 부담스러워요. 어떤 남자는 추근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딸아이는 그 사이 대학도 진학했고 그 후 취직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저를 점점 멀리했죠. 엄마, 남자 좀 만나지 마세요. 창피해요. 제 친구들도 다 알아요. 딸아이는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외로워. 나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 손을 잡고 싶어.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68이 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늙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 만나기를 포기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죠. 저는 연애도 행복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 죽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75에 모든 게 바뀔 줄은요. 딸아이는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외롭게 신부 부모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이 눈치가 보였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빌린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사돈 어머니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2년 뒤 딸아이가 첫째를 낳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죠. 사위가 문 앞에서 받았습니다. 딸 눈치를 보는 것인지, 어머니, 오늘은 저희 엄마가 와 계세요. 다음에 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사돈댁과 마주쳤습니다. 사돈댁은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저는 미역국을 놓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갈까? 애기 보고 싶어서. 딸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요. 다음에 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손주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딸아이 집에 갔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가져갔죠. 사위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 키우느라.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제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한테만 갔죠. 할머니, 선물 뭐 사주실 거예요? 사돈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거 사줄게.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준비해간 용돈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었죠. 제가 가져간 음식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져간 음식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보며 울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딸아이는 항상 바빴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오늘은 일찍 가야 돼요. 밥을 먹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애들 간식 사줘. 딸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 살아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이른이 됐을 때 둘째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가도 돼? 딸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많아서요. 다음에 따로 밥 먹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75살 생일날이었습니다.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죠. 저녁에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구부정한 몸이었죠.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도 아니었죠. 그저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부모님도 함께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저 안에 끼지 못합니다. 끼어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효자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댁은 자식이 어떻게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 하나 있어요. 잘 살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잘 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삶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죠.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뭐였을까? 28배 남편을 잃고 딸 하나 키우느라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외롭다고 남자를 만났다가 실패만 했죠. 딸은 잘 컸지만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죠.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75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정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셨죠. 안녕하세요. 처음 왔습니다.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자주 노인정에 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곤 하셨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처음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동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 다니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2년 됐어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사 와서 처음 왔어요. 혼자 지내니까 심심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7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긴 한데 다 외국에 살아요.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자주 못 봐요. 김동철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그날부터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이었죠. 3개월이 지났을 때 김동철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공원 산책 같이 하실래요? 혼자 걷기 심심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은퇴하고 편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28배 남편을 잃었다는 것,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것. 김동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동철 할아버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노인정에 가는 게 즐거워졌죠. 산책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김동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남자 만난 적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 번 만났는데 다 실패했어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내 잃고 나서 몇 번 소개팅 나갔어요. 근데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제 과거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사기당한 일, 유부남을 만난 일, 딸한테 실망만 안긴 일들.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김동철 할아버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노인정에서 함께 식사도 했죠.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는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죠. 저는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딸분 만나고 싶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아이가 뭐라고 할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김동철 할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친구분 한번 만나볼래?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분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노인정에서 알게 된 분인데 좋은 분이야.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제대로 된 분이야. 딸아이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딸아이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죠?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딸아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김동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요. 아들, 딸이 외국에 있어요. 딸아이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3년 넘게 알았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요. 딸아이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딸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근데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째가 됐습니다. 저는 79이 됐고 김동철 할아버지는 82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동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랑 여행 한번 갈래요? 온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 나이에 여행을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건강할 때 다녀야죠. 1박 2일로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천에 몸을 담갔죠. 김동철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게 편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80살 생일이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좋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동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김동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80의 청혼을 받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합시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요? 가진 것도 없고 늙기만 한 사람인데요. 김동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함께하고 싶어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80에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버튼을 눌렀죠. 수진아, 엄마야. 할 말이 있어서. 딸아이는 바쁜 듯 했습니다.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청혼하셨어. 엄마가 승낙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딸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또 속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아이는 벌써 김동철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번은 달라. 김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딸아이는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러셨잖아요. 박준혁 씨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이정수 씨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과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은 정말 달라. 4년 동안 알아봤어. 딸아이는 냉정했습니다. 그분 재산 목적 아니에요? 엄마 나이가 80인데 무슨 결혼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김할아버지는 딸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딸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왜 오셨어요?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줘.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았죠. 저는 딸아이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이번만큼은 행복하고 싶어? 평생 혼자 살았잖아. 딸아이는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산 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었어.
그걸 좀 이해해줘. 딸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자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저 창피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하고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이번만큼은 달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딸아이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만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김할아버지 한 번만 더 만나봐. 제대로 이야기 나눠봐.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딸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딸이 반대해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수진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되죠. 이틀 후 김동철 할아버지가 딸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 혼자 가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습니다. 수진 씨랑 잘 이야기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딸이 뭐래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대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응, 수진아. 딸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어제 오셨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딸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를 평생 귀하게 모시겠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아신대요. 그걸 보상해 드리고 싶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딸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번엔 정말로 행복하세요. 며칠 후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된 엄마 못 돼서. 딸아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간 쌓인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딸아이가 제 주름진 손을 만졌습니다. 엄마 손 정말 거칠어졌네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좋아질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결혼식 제가 준비할게요. 예쁜 옷도 사드릴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돼. 딸아이는 웃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딸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평생 미안했던 딸이었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딸이었죠.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딸은 저를 이해했습니다. 저도 딸을 용서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80살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아이와 사위, 손주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 자녀들도 외국에서 왔죠. 저는 딸아이가 골라준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한복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80살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은 많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예쁘다고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식은 조촐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죠. 손주들이 꽃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처음으로 손주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 후 김동철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이 넘었죠. 거실엔 큰 소파가 있었습니다. 안방엔 편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단칸방과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게 꿈만 같았죠. 아침마다 김동철 할아버지와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느긋하게 걸었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소소한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을 다녔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흡을 깊게 하세요.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서예 교실도 다녔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죠. 김동철 할아버지가 제 작품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잘 쓰셨네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아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왔죠.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희는? 딸아이도 웃었습니다. 저희도 잘 지내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딸아이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편해졌죠. 손주들도 변했습니다. 저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다 시켜서 먹읍시다. 편하게 지내야죠.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풍성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였죠. 딸아이 가족이 왔습니다. 사위도 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은 얼굴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정말 좋아요. 또 올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딸아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동철 할아버지와 의논했습니다. 할아버지, 딸아이한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김동철 할아버지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여행은 어떨까요? 크루즈 여행 같은 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사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6박 7일 크루즈 상품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가실 수 있어요. 가격을 들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동철 할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이걸로 예약해 주세요. 티켓이 나왔습니다. 예쁜 봉투에 담았습니다. 딸아이 생일날이었습니다. 딸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갔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촛불을 끄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선물 준비했어. 딸아이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티켓이 들어있었죠. 딸아이는 한참을 티켓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티켓이야.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야.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건데요.
저는 딸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평생 미안했잖아. 이거라도 해주고 싶었어. 딸아이는 티켓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말요. 사위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큰 선물인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딸 생일인데 당연하죠.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와, 크루즈 여행이다. 할머니 최고. 손주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사랑해요.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순간을 꿈꿨습니다. 딸에게 뭔가 해주는 엄마, 손주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 이제야 그게 이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82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하셨어요. 수진 씨 정말 좋아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우리 덕분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28배 남편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50년을 고생하며 살았죠. 외로워서 남자를 만났다가 실패만 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손주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80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딸과 화해했습니다. 손주들과 가까워졌죠.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이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80에도 봄은 옵니다. 아니, 어쩌면 80이라서 더 소중한 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김동철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딸과 손주들을 자주 만날 겁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볼 겁니다.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저처럼요. 청산과부였던 제가 80에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크루즈 여행까지 시켜줬습니다. 누가 이런 인생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행복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80에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일찍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